지금까지 우리 그 민간 섹터에서 여러 가지 이 논평과 토론을 들으셨는데, 지금 이러한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SDGs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대응을 해야 되고 정부가 앞장서야 된다라고 그런 차원에서 토론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어떤 대응을 생각하고 계신지 그 현황에 관해서 좀 여쭤보는 순서를 갖고, 그러한 정부의 대응에 관하여 우리 시민사회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로서 오늘의 행사를 끝내고자 합니다. 정부에서 참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외교부 이재환 개발협력부 심의관님 오셨는데, 우리 이 심의관님 바로 옆 동네에서 오셨으니까 덜 미안한데, 우리 환경부의 황석태 정책총괄과장님은 세종시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아마 최근에 맡으셨죠, 이것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초대에 응해 주셔가지고요,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국무조정실에서는 지속가능 발전에 관한 어떤 업무를 맡는다 하면은 그것은 녹색성장지원단이 되겠는데, 그 녹색성장지원단 쪽에서는 우리는 지속가능 발전에 관해서 아무런 맨데이트를 받은 게 없다. 그것은 환경부가 하게 돼 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발언할 내용은 제로다. 그래서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불참 자체가 하나의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에서는 유엔의 SDGs에 관한 대응에 관한 지금 책임을 안 가지고 있다. 그것이 현황이라는 얘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가 지속가능 발전 법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대답이 나온 것 같아서, 그러니까는 부담이 지금 우리 황석태 과장님한테 좀 전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환경부에서 지난 1월 달에 제3차 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제가 봤는데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아주 내용도 정교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UN SDG 체제와는 이게 완전히 컨시스턴치는 않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려면 다시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될 그런 과제가 남아 있는데, 지금 그러한 차원에서 UN의 SDG 대응에 관해서 환경부의 입장이랄까, 어떤 여건은 어떤지 좀 황선태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 양 대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부족한 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사무관 시절부터 사실 사무관 시절 때 이제 지속가능 발전 업무를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낯설진 않은데요. 어쨌든 SDG라는 어떤 새로운 변화, 또 어떤 큰 흐름이 아젠다 2030 큰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국제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해서 계속 지속적인 논의를 해오고 진화해 가고 있다는 걸 보면서 저도 참 기뻤고요. 또 담당 과장으로서 할 일이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까도 보시면 이제 요새 공무원들이 여기저기 가서 그냥 매 맞고 다녀가지고요. 근데 그만큼 저희가 책임이 많은 것 같고요. 오늘 많은 좋은 말씀 들은 것 자체가 저한테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양 대사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 또 지난 MB 정부 때는 또 녹색 성장, 저도 그때 이제 기후대기 정책 과장을 하면서 배출권 거래제법도 만들고 여러 가지도 했는데요. 이게 앞서가는 것 같으면서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약간 꼬인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녹색성장 지원단에서는 또 이걸 왜 우리가 하냐라는 생각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속가능 발전법이 있으면서 이게 두 개의 관계가 지금 애매해진 것 같습니다. 또 작년 한명수 위원장님이 지속가능 발전 특위를 하면서 이거를 한번 조정해 보려고 했는데 또 그러다가 또 안 된 면도 있고요.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정치적인 영역도 또 국회랑 관련된 법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것까지 계속 두고 볼 거냐라는 부분이 또 있죠. 근데 그건 또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외교부도 잠깐 들렸다 왔습니다만 사실 우리 시민관님 나와 계시고요. 사실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3차 기본계획에 사실 SDG를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근데 또 담으려고 노력한 것에 비해서 부족한 면이 많고, 또 다 동의하시겠지만 사실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라는 게 계속 지속되는 과정 아닙니까?
어쩌면 이게 하나의 협치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이게 프로세스고요. 지금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만큼 또 계속 우리가 준비해 나가고 모니터링하고 팔로우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제가 한번 그런 전문기관 중심으로 또 이런 여러 섹터에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포럼도 진행하고 또 어떤 뭐 이렇게 한 지표도 좀 제대로 정리해보고 이런 작업들을 차근차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족한 적이 많겠지만 좀 공무원 험한 내지 마시고요. 좀 다독거려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SDGs는 이제 유엔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유엔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창구는 외교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외교부의 개발협력국 이재환 실무관님이 와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금 유엔의 SDGs 이행에 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신지 그리고 내달 7월 11일부터 20일까지 고위 정책 포럼에서 한국을 포함한 22개국의 SDGs 이행 추진 현황에 관한 자발적인 보고를 받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좀 여쭤볼까요? 먼저 평소 존경하는 양수길 박사님께서 이렇게 아주 훌륭한 행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많은 다양한 멀티 스케홀더들의 어떤 이야기를 갖다 청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저희 정부가 특히 SDG는 출범 과정부터 이행 과정까지 저희가 느끼기에는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의 어떤 포괄적인 파트너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가장 프라이어티 넘버 원으로 삼고 있고 가급적이면 많은 의견을 저희가 경청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난번 최근에도 한번 6월 초에 외교부에서 시민사회하고 어떤 협의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저희가 이행 과정에서 많은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가까이 우리 시민사회에 다가가서 목소리를 갖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이렇게 여기서 많은 걸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딱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유엔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SDG 이행 점검이 현재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 건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준비 혹은 또 대응을 하고 있는 건지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미 앞에서 한번 다 발제를 하셨을 것 같은데 작년 9월달 유엔 개발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특히 SDG는 MDG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히 이 SDG는 다 아시겠지만 개도국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선진국, 후진국 다 공히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런 포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특히 향후 15년간의 국제 개발 체제의 어떤 기본적인 준거 틀 또는 목표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SDG 대외적인 이행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가지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등 현재 ODA 추진 체계를 그대로 따르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환경 과정에서 말씀하셨지만 향후 점검 이행 측면을 좀 저희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현재 외교부, 그다음에 환경부 국조실, 그다음에 통계청 이렇게 관련 부처끼리 현재 다양하게 깊이 있게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SDG 이행 평가는 HLPF라고 하는 하이 레벨 폴리티컬 포럼, 고위급 정치 포럼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크게 HLPF는 4년마다 한 번 개최되는 총회 차원의 정상급 HLPF 포럼이 있고 매년 개최되는 에코속 주간 강력급 HLPF 포럼이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이제 SDG 이행 원년이기 때문에 유엔 총회 차원에서 활발하게 향후에 이런 작년에 채택된 이 SDG를 갖다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어떤 모델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에 활발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6월 3일 날 유엔 총회에서 아직 채택된 건 아니지만 하나의 합의를 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향후에 HLPF가 유엔 총회, 에코속 또는 다른 포럼에 포럼을 관장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을 한다. 그리고 금년도 자발적 국별 평가가 향후
HLPF 국별 평가 준비에 있어서 참고가 되도록 하도록 하며 결국엔 향후 이행 과정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뭐냐면 4년 주기로 해가지고 SG 각 어떤 그 매년 HLP가 다를 주제를 갖다가 4년 사이클로 설정을 한다. 그래서 이번 2016년부터 19년까지 어떤 주제를 미리 설정을 했습니다. 이거 예를 들자면 금년 같은 경우는 Ensuring that no one is left behind라는 주제를 해가지고 SG 17개의 모든 갖다가 토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참고서만 내년에는 Eradicating Poverty and Promoting Prosperity in Changing World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18년에는 Transformation to a Sustainable and Resilient Society. 그다음에 마지막 19년에는 Empowering People and Ensuring Inclusive and Equality 이렇게 해가지고 각자 서로 중복되지 않으면서 SG 모든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해가지고 설정을 했고 이건 매년 4년마다 새로운 주제를 갖다 바꿔가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지금 그 에코속 의장국이죠. 의장국이고 지금 이 사실은 저희가 이제 금년도 그 주제인 Ensuring that no one is left behind 이것도 사실 저희가 제의를 해가지고 채택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코소 의장국으로서 이런 SDG 이행 점검에 있어서 활발하게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고 아까 양솔 박사님께 말씀하셨던 금년 다음 달 그 7월 18일부터 22일까지 HLF 고위급 회의가 있습니다. 이 고위급 회의에서 이번 첫 번째 각 국가별 평가가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를 포함해 가지고 22개 현재 자발적인 어떤 국별 평가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예정이 돼 있고요. 주요한 나라를 보면 우리나라를 포함해 가지고 프랑스, 그다음에 독일, 스위스 뭐 이런 나라들, 중국 이런 나라들이 22개국에 포함이 돼 있어 가지고 다음 달에 자발적으로 국별 평가에 대해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SDG 이행 원년이기 때문에 금년에 어떤 자세한 이행 보고를 한다는 건 사실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초점을 갖다가 어떤 프로그레스 이행 프로그레스 어떤 그 진전 사항보다는 어떤 이행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어떤 그런 프로세스 아니면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기본적인 어떤 아키텍처 이런 데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다수 국가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HLPF는 7월 1일까지 50페이지에서 100페이지 사이에 그 국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고요. 우리 정부는 지난 6월 9일 날 요약본 5페이지 요약본을 갖다가 방금 말씀하신 시민사회에 그 협의를 해가지고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요약본에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저희가 담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3차 지속가능 발전 기본 계획, 기본적인 내용, 그 다음에 국회와의 협력, 시민사회 협력. 아까 여성 문제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장애인과 여성을 포함한 그 취약계층에 대한 그 참여 증진 문제, 그 다음에 개발 협력, 특히 제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중기 계획, 그리고 주요 개발 협력 구상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담아가지고 지난 저희가 6월 9일날 그 유엔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그 SD 이행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제가 체계적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행을 해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 외교부, 관계부처는 외교부, 국무조정실, 환경부, 그다음에 통계청 등 다양한 관계 부처들이 향후에 이런 이행 문제를 어떻게 좀 매끄럽게 가져갈 것인지 좀 더 심도 있는 협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그 HLPF의 한국 정부 대표단의 단장은 누굽니까? 저희가 아직은 지금 다음 달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아직 안 생각만 하고 있고 이제 그때 가서 저희가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과거 선례도 농담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우리나라 시민 사회에서 SDGs에 관해서 가장 정통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고 가장 열정적이시고 또 정부의 동향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이성훈 유엔 인권위원회 유엔이 아니고요. 인권위원회 위원장이시고 아니요,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예. 시고 이 유엔 관련 각종 시민사회 회의에도 참석하고 계신 이성훈 인권재단 상임이사께
정부의 대응에 관한 평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쌈을 붙이시는 것 같은데 SG는 같이 협력하자라는 분위기 세야 되는데 농담이고요. 이렇게 좋은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또 많은 새로운 것들을 배웠습니다. 사실 제가 3년 동안 SG 관련한 국제 회의하고 국내 회의도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모든 게 다 SG 관련, 그만큼 SG가 굉장히 다루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제가 쭉 다니면서 오늘도 그렇지만은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영어로 얘기하면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트랜스폼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정도가 개혁 정도가 아니라 이건 변혁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패러다임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트랜스폼 하니까 당연히 패러다임이 바뀌는 단순하게 이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세 번째가 저도 사일로라는 표현을 사일로가 이제 자기 것만 하는 거 있죠. 자기 것만 하고 다른 것과 분절화됐다, 파편화 이 세 가지를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용어들이. 그래서 이 트랜스폼하고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꿀 건가 그리고 우리가 박스 안에서 좀 벗어나서 기존의 고정관념을 탈피해야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세 가지가 결국에는 SG 성공의 키를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정부 쪽에서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사일로를 넘어가는 거는 사실 총리실의 역할인데 총리실은 오늘 오지 않았거든요. 그게 이제 보여주는 거. 아직 한국 정부는 이거를 수용할 자세가 좀 안 돼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전반적으로 들고요. 그나마 이제 외교부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제 이행과 국내 이행. MDG 때는 보통 MDG 시절에는 절대 빈곤이니까 우리는 세금 많이 내고 ODA 해가 도와주면 된다는 정도였는데 SG는 이제 국내 이행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게 복잡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경부하고 외교부가 이렇게 오늘 나온 것도 여기가 사실 핵심이죠. 근데 환경부 외교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들어거든요. 국가적 차원에서. 그래서 오늘 양석희 위원장님 얘기했지만 사실 대통령실에서 뭔가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이게 아직은 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천상 국내에서는 국회에서 좀 논의가 돼서 내년 대선 때 좀 이게 의제화돼서 정책 의제화돼서 차기 정부에서 이 정책의 인수위tek이 좀 들어가야 이게 좀 체계적으로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다고 지금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이 대선 때 이거를 의제를 만드는 작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발제 중에서 16번의 중요성, 거버넌스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사실 내용적으로는 환경, 경제, 사회를 얘기하지만은 이거를 글로벌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HLPF, 하이 레벨 폴리티컬 포럼, 이름이 환경이 아니라 폴리티컬 포럼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건 정치 문제라는 거예요. 정책 의제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발제 중에서 강조해서 16번 이 거버넌스 문제가 핵심이라는 거. 이 거버넌스 없이 그리고 거버넌스에는 정부 안의 협치도 있지만은 정부와 시민사회 그다음에 이해관계자. 근데 이 시민사회 관련해서 사실 시민사회는 두 가지 축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시민사회는 정부가 잘하도록 모니터하고 비판하고 감시하는 역할, 전통적인 시민사회 역할이죠. 근데 SG 같은 경우는 그것만이 아니라 사실 시민사회도 이거 이행하는 직접 이해자 주체이기도 하거든요. 이 두 가지를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어우러질 때 참여자이면서 동시에 감시자 역할. 근데 메이저 그룹이라고 지금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방정부 역할을 저는 제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의제라고 해서 92년 리우 환경회의에서 환경부가 주관한 것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볼 땐 유엔에서 볼 때는 지방정부는 이해관계자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SG 시대 때는 이해관계자가 아니라 핵심 주체입니다. 밑에서부터 이게 마련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은 제가 지난주에 수원을 갔었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에 광주 내려가는데 각 지역별로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데 과거엔 지방의제 했던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SG는 국민이 아니라 시민에서 더 나가서 주민, 더 나가서 세계 시민으로 하는 이런 의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2030년까지 어떻게 하면은 국가 중심의 이 국민 중심의 사고 방식을 밑에서부터의 주민, 그리고 세계 시민, 그러니까 세계적인 문제를 고민하는 한국의 어떤 시민 이런 식으로 패러다임 전환하는 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전국 단위의 논의도 중요하지만 지역 차원에서 이 바닥 차원에서 실제로 많이 진행되고 이게서부터 올라오는 힘. 양수희 원장님이 시민사회 혁명이라는데 저는 시민사회 혁명이 아니라 밑에서부터의 기층, 아래서부터 혁명이 돼야 제대로 이 SG가 이행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SG는 말이 어렵거든요, 영어가. 그래서 지난주에 갔더니 SG는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S자를 한국말로 다 바꿔서 세계가 달성해야 될 공동의 목표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S를
세계가 달성에 대한 공동의 목표. 어떤 분은 SG를 하더니 그거를 3대 악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3대 악. 그래서 S가 뭐냐면 술, D는 담배, G는 도박, 게임 이렇게 해가지고 뭐 3대 뭐 이런 여러 가지 벌써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게 이런 식으로 지역 차원에서는 굉장히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역차 아래로부터의 패러다임 전환이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SDG의 어떤 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SDG가 갖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는 SDG가 17개가 되면서 굉장히 처음에 복잡하고 너무 많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거는 앞에서 김영 교수님 얘기했지만은 이 전 세계 복합적인 문제를 한꺼번에 다 담다 보니까 복합됐기 때문에 많은 연구와 지혜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러다 보니까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SDG를 계기로 해서 사실 SDG 내용 보면 새로운 건 아니거든요. 국내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해왔거든요. 근데 SDG와 연결이 되면서 국내에는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이념적으로 이런 바라보는 진영 논리를 바라보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양극화를 하게 되면 이거는 진보적인 하는 거. 그리고 환경 얘기하게 되면은 지속가능 얘기하는 과거 정부의 것. 뭐 이런 식의 어떤 굉장히 그 고정관념들이 많은데 이거를 좀 깰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는 남북 관계에서도 지금 남북 대화가 잘 안 되고 있는데 SDG 같은 경우는 작년 총에 북한의 외상이 가서 지지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DG를 계기로 남북 간의 협력을 할 수 있는 공통의 의제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국내 문제를 풀어가는데 그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SDG가 명칭상으로는 골, 목표지만은 실제 현실에서는 툴, 그러니까 도구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국내 문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잘 풀어가는 하나의 도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좀 실용적으로 SDG를 적용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이성훈 위원장께서 결론을 마무리를 잘해 주신 것 같은데 SDGs가 이처럼 국가 경영 나아가서는 국제 협력을 위해서 엄청나게 유용한 도구인데 도구를 쓸 사람이 도구를 써야 됩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가 전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하루를 잡아서 토론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 우선 오늘 토론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토론하면서 여기에 계신 지금 아까 처음에 오셨던 분들이 한 반 정도 남아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여기 끝까지 남아서 들으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우국지사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또 이러한 행사를 할 때 관심을 갖고 와서 참석을 해 주시고 또 지금부터 그 사이에 이메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 주시면서 제가 말하는 그 시민사회의 어떤 이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을 올리신 분이 있으신데 지금 모두 좀 저한테 짜증이 나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려면 30초만 말씀하세요. 저희 김명신이라고 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오늘 저희 양수일 박사님께서 대통령에 의지하고 시민사회의 그 협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나온 주제의 그 공통 분모라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거 그리고 수평적인 어떤 의식 그리고 또 여성 젠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미 이것과 관련돼서는 유엔에서도 그 유엔 결의안 1325가 있고 평화와 안보와 관련해서 여성들의 파트너십으로서 동참하는 이런 것들이 오래전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SDGs에서 이와 같은 여성의 어떤 젠더와 관련된 문제들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고 이것과 관련한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액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기 외교부에서 나오신 분도 계시고 환경부에서 나온 분도 계시고 고위 관료 하셨던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보고를 위한 보고 어떤 문장을 다듬어서 어떻게 눈밖에 안 나게끔 시민사회와 또 다른 어떤 윗사람 상부에게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어떤 액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나토라는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죠. No action, just only talk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이런 주제와 관련해서 어떤 액션 플랜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으면 정말 좋겠고 특별히 여성과 관련한 그런 것들이 어떤 피해자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 파트너십으로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정말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 민무숙 박사 발언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를 하고 싶었던 거였는데 좀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는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엄청난 잠재력이 여성을 여러 가지로 리더로서 인력으로서 이 교육자로서
활용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성평등, 젠더 이퀄리티를 프로모팅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러한 그 민무숙 박사가 제기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저는 그 여성 문제를 메인스트리밍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은 탑다운으로 하는 길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그 국회의원의 예컨대 40%를 여성으로 한다든지 또 이 다른 여러 가지 그 기업의 리더십에 여성 TO를 늘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성이 사회 결정의 주체가 되면은 그 여성 젠더가 이 젠더 이슈가 우리 사회의 메인스트림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는 우리 집사람이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 언제 저렇게 페미니스트 됐나 하고 근데 평소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토론의 결과를 모아서 내주에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한테 올리는 건의서를 만들어서 돌리기로 할 텐데 거기에 여러분들의 그 의견이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할 생각이고 여러분들한테도 그 건의문을 쉐어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그 김정규 고대 오재리 원장님 이 공동 그 주최자의 한 분으로서 여러 가지로 그 역할을 해주셨고 또 계속 앉아서 들으셨는데 한번 끝에 와서 한번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성황리에 그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참고로 저희 오늘 진행된 사항이 다 녹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 참석을 못하신 분들도 유튜브에 저희가 올리면 그 내용을 주소나 뭐 이런 걸 보내드릴 테니까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태까지 뭐 처음부터 끝까지 해주셨던 그 양수길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과 박수 청하면서 좀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